만약에 삼성전자에 그동안 좀 답답하신 분들은 삼성이 더 할 거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7만 전자는 갈 것 같아요.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이 155억 달러, 21조 2,100억 정도 되는데 이미 그 HBM 시장에서는 선도주자가 SK하이닉스고 올해 상반기에 블랙엘 GB300에도 그 HBM3E가 사실상 단독 공급되면서 시장을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점유율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독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서 배터리 자립을 위해서 1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된답니다. 투자 대상이 LG 이노솔루션 폴란드 공장에 들어간답니다. 반도체는 2차전 속에서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도 늘어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K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만 에로 규모가 12조 정도 되는데요. 21년도 최대치가 15조 7천억인데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올해 한 20조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번에 리버서스 제네릭에 대한 비스터디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3,200 돌파했다가 네. 잠시 쉬어가는 정도인 거고, 코스피가 이제 3,200선에서 일단 막히면서 코스닥이 이제 쫓아가려고 이제 힘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그 방송 내용에서 담기를 했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그 SK하이닉스 중립 의견 투자 의견 항의하면서 사실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롱 그리고 SK하이닉스 숏 그 상황이 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급이 그러니까 저점을 받친 상태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온 날은 주가가 올라가고 들어오지 않는 날은 횡보하고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찬집. 그리고 외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수급이 빈집. 그러니까 찬집과 빈집에 오늘 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삼성전자에 그동안 좀 답답하신 분들은 좀 더 상승이 더 할 거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동안 쳐다보고 사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코스피가 3,200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SK하이닉스는 30만 원 장중 찍으면서 신고가 흐름이 왔었고요. 그리고 역사적 밸류 상단까지도 왔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저점은 잡았어요. 다중 5중 저점, 6중 저점을 잡아놓고서 이제 고개 들면서 올라오는 정도인데, 그래도 랠리는 소요가 된 거죠. 왜 그런지를 보면은 이 AI 시대에 있어서 그 HBM 시장에서의 그 독점력을 가진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극명히 차이가 난 거고, 2분기 실적 SK하이닉스 9조 원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조 6천 원 나왔나요? 삼성전자가? 8,000원인가 6,000원인가 그 정도 5조가 안 나왔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갈린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서. 그 성과에서 갈린 건데 왜 그런지를 좀 알 수 있는 기사가 조선비즈에서 나왔습니다. 두 개의 기사가 나왔고요. 제목이 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입니다. 이게 이제 1부, 2부고 아마 더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퇴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비즈가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술자리라든가 밥을 먹으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그 고스란히 기사에 담았고, 퇴직자 그 삼성전자 출시 엔지니어 분한테 다시 요 기사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대부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만 일부 내용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요 기사 안에서 삼성전자의 그 팀장이 무능력한 팀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자기 분야 그 엔지니어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실력자가 맞는데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매니지먼트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였지, 아예 무능력한 사람 뽑은 거 이건 아니다라고 좀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요게 그 화면에서 보면 조선미디어 나온 첫 번째 기사인데, 이게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 명문대에서 발열 제어로 박사 학위를 받은 A씨,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에 실리콘밸리 기업들 그걸 뒤로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는데, 발열 부분이 되게 반도체 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자 입사하고 3년간 그의 전문성을 단 한 번도 펼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을 잡는 데에선 최고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이력과 무관한 직무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무, 발령이 난 사업부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건 좀 잘못된 게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자꾸 시켰던 거예요. 부서 자체가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삼성전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수차례 부서 이동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적인 혈계 자동화 회사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사람의 전문은 발열 잡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는 업무를 자꾸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첨단 패키지 기술 전문가인 B씨, 미국 유명대에서 학위 받고선 연구원을 생활하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합류를 했는데, 팀장이 인텔 패키징 사업부 출신이라고 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 인텔에 인수된 그 소프트웨어 출신, 그러니까 인수된 회사 소프트웨어 출신이었고, 팀장은 차세대 패키징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했고, 팀에 할당된 프로젝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임사 담당 조직이 그 인텔이라는 이름만 믿고 검증 없이 채용한 결과였다. B씨는 기술적 논의가 불가능한 리더 밑에서 일해야 하는 난감한 현실에 마주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능력 없다 이러기보다도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었던 거지. 그 분야 자기 일은 할 수 있는 있는 건데 요게 조금 약간 좀 더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뭐 느낌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기준으로 퇴사자 수가 6,459명. 그러니까 21년도에 6,189명에서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석박사급 인재들 이탈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수의 전직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의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와 뭐 보수적인 현장 상황에 무지한 경영진을 탁상 행렬을 꼽았다고 하는데, 여기 조선비즈 종합 취재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조선비즈 쪽의 이제 취재 내용이고, 권오현 전 회장 퇴임 이후 삼성 그러니까 사업 지원 TF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인사 재무 권한을 강화하면서 오랜 기간 그 삼성 반도체가 지켜온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R&D나 그 설비 투자마저도 일일이 점검받아 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반도체 경영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조선비즈 종합 취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비해서 대체로 파운드리 사업 시스템 반도체 쪽이 처우나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LIS라든가 파운드리 사업부의 존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분사 얘기 자꾸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실적 부진과 회사 안팎의 비난으로 회사 그 내부 사기마저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메모리 사업부에 넘어온 임원들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어떤 몰이해가 문제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외부에서 온 리더들이 담당 공정 외에 전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 분야는 다 잘해요. 잘한 사람을 영입을 했는데 전체 총괄하는 급으로는 아니었던 사람을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디렉터는 아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 파트장인 혹은 기술적인 거에서 전문성인데 네. 인적 관리나 그리고 그 공정에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데 네. 그걸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를 뽑았던 거. 예를 들면 실무 부장급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 총괄 뭐 전무라든가 부사장이나 이런 일을 시켜버리니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실질적으로 들었던 얘기고요. 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드바이스 좀 받았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의 그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공정은 수많은 공정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 리더가 전체를 보지 못하면 문제 해결과 공정 고도와 전략 수립이 지연된다라고 또 그 얘기를 했고요. 결국 부담은 기존 인력에 몫이 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 메모리 사업 대비 고질적인 격차와 그 승진 기회 부족이라는 박탈감까지 더해져 이직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이직한 분이에요.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인데 그분이었고, 여기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삼성전자 책임 연구원 출신인데 15년 전과 지금의 조직 문화가 달라진 게 없다. 그 메모리 사업부에서 온 임원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1년, 공동 프로젝트 착수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요. 3년차가 되면 다른 사업부로 옮기거나 회사를 떠나는 사이클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었다 합니다. 제가 요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삼성전자가 약간 3년, 오면 일단 3년은 보장이 돼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와가지고 3년이 지나면 연봉이 2배가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버텨서 3년을 더 하면 연봉이 또 2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입사하기 전과 후에 연봉차가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야, 엄청난 기회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리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고 안 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과를 낸다고 하다가 덤비다가 실패하면 안 되죠. 실패하면 문책을 당하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 팀원들이 새로운 걸 뭔가 하자 했을 때 너 그거 실패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계속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23년도부터 했었는데 네. 여전히 HBM3 이쪽의 컬테스트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R&D의 핵심인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라고 했고요. 과거에도 도전적인 R&D는커녕 사고만 치지 말라는 문화가 팽배했는데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사고만 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 채용과 내부 조직을 경험한 전직 엔지니어는 총체적인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팀장,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랑 비슷한데 능력 없는 팀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능력 없는 팀장의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분야는 잘 한다니까요. 그 매니지먼트의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턱 앉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능력에 비해 과하게 쓴 거죠, 자리를. 네, 그렇죠. 이제 좀 더 전문 분야에서 집중할 사람을 그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시켜버리니까 안 맞는 거죠. 직무 성격이 그쵸. 안 맞았던 거고 인사 조직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어디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그 핵심 성과 지표에만 현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중요한 건 속도와 유연성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AI 시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집중이 생명인데 삼성 같은 대기업의 그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아키텍처를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복잡한 보고 라인과 그 재무적 관점의 검토 과정에서 지원되거나 반려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보고서에 취하게 되는 거죠. 안정만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선택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하고요. 퀄컴의 모바일 API, 퀄컴이 이제 모바일 API에서 축되는 역량을 자동차, 사물 1턴에 등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반면에 삼성은 그 시스템 LIS를 모바일 API에만 국한하는 그런 회사로 스스로 격화시켰다고 얘기하고 자체 모뎀칩 기술 등의 충분한 영향이 있었음에도 리더십 부재와 보수적인 사회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확장의 길을 놓쳤다.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한 거. 대표적으로 그 HBM 사업도요. 하이닉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나믹스에서 일본 나믹스사에서 만든 그 소재 때문인데 그거 원래 삼성전자에서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HBM 사업을 사실상 중단을 하면서 그 인력이 다 하이닉스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서부터 갈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IP는 회사의 창의력과 개발 능력을 통해 반도체 시장의 4, 5년 뒤까지 내다보는 최탐정 프로젝트인데 자체 IP를 개발을 통해서 중장적인 삼성의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 영역을 키우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았고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특허까지 출연해서 등록할 정도 성과를 냈는데 경영진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보고서로 제출하라. 이게 이제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 제출하라. 그 말이 이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고도적인 보고서 문화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많은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게 했고 그들 중 일부는 보수 높은 다른 모로드 프로그래머 ARM 등으로 이직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성전자 내부에는 정말로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뛰어난 인력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을 적재적소로 잘 못 썼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 기사도 보면 그 2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 결함을 축소하고 아이디어도 도전 어렵고 경쟁사는 내부 경쟁을 혁신하는 반면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또 사례예요. 10년간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제 디램 공정 담당했던 분이 2023년도에 SK 하이닉스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조직 문화가 비슷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보고서로부터 해방이었답니다. 삼성전자 시절에는 타부서와 공동 프로젝트 과정에서 공정 설계 결함을 다 발견해도 소속 부서가 서로 면피를 해야 되니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축소 왜곡하는 보고가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면 책임 전가를 위한 내탁 공부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메모리에서 문제인가 아니면 패키징에서 문제, 어디에서 문제인 거에 서로 내탁 공부하기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하이닉스는 없다는 거고 삼성전자에서 8년간 경력을 쌓은 BC도 도전보다 책임 추궁이 앞서는 삼성전자 조직 문화의 회의를 느꼈다. 라고 말했고요. SK하이닉스 입사 후 다른 기업 문화를 체감했다. SK하이닉스는 다수의 개발 조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여기서 개진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정착되어 있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술 방향성을 정하기 이전에 책임 소재 찾기에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책임일 것이냐. 말이 먼저 나오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 이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책임질 거라는 얘기를 다수의 엔지니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스피커는 한 분이지만 그분이 이분한테 듣고 이분한테 듣고 이분한테 듣고 그걸 전해 주신 거죠.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1990년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사실 시장을 선도했죠. 네. 삼성전자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도 모바일 쪽에서의 기술력이 최소 경쟁사보다 하이닉스보다도 1년 2년 이상 앞섰기 때문에 퀄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사보다 앞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지설은 HBM 사업에서는 이런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HBM AI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D램이나 낸드 쪽도
경쟁세에 뒤기 시작했습니다. DDR5부터는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에 더 앞섰다고 좀 그렇게 들었고요. 낸드 쪽도 지금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이미 4, 5년 전부터 삼성전자 출신들이 SK 하이닉스 대거 이직을 했고 최근엔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급여 문제라기보다 경직적 연구개발 환경, 인사 시스템 등이 원인이라고 퇴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HBM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문화 차이가 금명한 게 도전의 대가로 책임 추궁이란 꼬리표가 붙는 문화가 고착화가 됐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랬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떠난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 방금 책임 추구 문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AI 쪽에서 HBM 개발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적층 기술 두고서 내부적으로 여러 팀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실패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책임을 다져야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였어요. 아까 3년 임기라고 했었잖아요. 네. 꼭 내 임기 때 그걸 해야 되냐? 나 이제 1년 남았는데, 나 또 재계약 앞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3년 차에서 극도로 더 그거를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식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령 SK 하이닉스 패키징 팀 내에서 MR 머프 개발팀과 하이브리드 본딩 팀이 각자의 기술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각 팀이 개발한 공정을 두고 성능과 비용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정을 채택할지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당초 MR 머프 공정은 16단 이상 고단적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시각이 많았지만은 내부 경쟁을 통해서 칩 사이의 간격을 대폭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서 공정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20단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HBM3, 2에서 들어가는 층마다 MR 머프 같은 경우는 16단을 한 방에 다 쌓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나믹스에서 만든 소재를 넣고선 층층마다 이렇게 액체 형태로 그걸 층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율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C-NCF 방식은 이게 이제 칩이 있으면 반도체 위에 필름 쌓고 한 장 쌓고 압축하고 쌓고 압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6단이면 16번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칩 수율이 하나가 100%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한 장당 수율의 다운 승수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16단을 쌓았을 때 만약 수율이 칩 한 장에 90% 하면은 0.9에 16승이 됩니다. 수율이. 그리고 5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삼성전자 칩 개별칩 수율이 한 98%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은 수율은 한 70% 정도대가 나오니까 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수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수율이 높으면 칩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올리면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에 납품된 것들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능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사양 칩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로우 엔드 쪽에서. 근데 하이 엔드 고사양 칩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고사양을 원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워낙 퀄테스트 기준을 높여놓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출신 부사장급을 통해서 전해드는 얘기예요. 약간의 중간에 건너는 있지만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출장 갔다가 이제 만나서 들었다는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으로 퀄테스트 기준을 너무 높여놓는 바람에 삼성전자의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HBM 시장에서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4년에서 5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R&D 분야는 하이닉스에 좀 반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은 할 수 있겠냐, 안 되면 내가 책임질 거냐,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 이 얘기를. 이게 실제로 인터뷰 한 얘기잖아요. 아이디어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책임을 지라가면 누가 도전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인재 이출 현상이 메모리를 넘어서 파운드리 쪽도 번지고,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피백 공정 담당자들이 팀 단위로 막 두세 명씩, 어떤 데는 그게 30몇 명 팀이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1이 나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석박사급에 나가는 게 되게 문제고, 팀 단위로 두세 명씩 하이닉스로 이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SK 하이닉스로 옮긴 DC는 사업의 불투명한 미래와 내부 차별이 이직의 계기가 됐다.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와 낮은 가동률, 심지어 분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가 컸다. 메모리 사업부와 처음이 승진 기회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HBM 타임라인이에요. 업계 최초로 하이닉스가 먼저 HBM을 개발했지만은 HBM2 최초 양산은 삼성전자 먼저 했습니다. 그 HBM2 2까지는 비슷해요. 양산하는 게 비슷한데, 3 업계 최초 양산을 하이닉스가 먼저 했죠. 요 공백이 있잖아요. 23년도에 비로소 이제 4세대 HBM3 양산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된 거고, 지금 HBM3E는 지금 샘플 공급을 했지만 지금 퀄리티 못 받았죠. 지난해 이제 그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그 HBM3 업계 최초 양산이 됐고 엔비디아에 대량 공급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먼저 HBM4 샘플 공급했습니다. 마이크론이 3개월 후에 했습니다. 삼성전자 제일 늦어요. SK 하이닉스에서는 외부 인재가 주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다가 하이닉스로 옮긴 수석 연구원 DC는 외부 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순혈주의가 우선이 한다 그러는 거죠. 삼성은. 그래서 삼성 출신이 아니면은 요직에 앉기가 어려웠는데, 하이닉스에 오니까 삼성 출신뿐만 아니라 비교적 더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업의 출신까지도 핵심 요직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아까 그 소재 HBM 칩을 쌓을 때 중간에 바르는 물질에 따라서 수율이 달라진다는 거를 사실 일반 연구원이 알게 된 거예요. 연구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담당 팀장 됐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SK 하이닉스의 개방적인 분야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 나오는 게 낸드 플래시 사업의 대표적인 겁니다. 2017년부터 삼성의 거물급 엔지니어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기술 경쟁력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근 고부하 제품 시장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로를 넘어서는 성능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했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321단 낸드 개발을 이끈 그 최동재 부사장이 자랑스러운 삼성 인상까지 수상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그 낸드 사업을 이끌었던 정태성 전 사장 역시 20년 넘게 삼성에서 근무한 삼성맨이었고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 경쟁사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하이닉스에서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기술 도약을 이끌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조직이 재무적 기준만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경쟁력이 저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는 다만 좀 더 올라갈 겁니다. 7만 전자는 갈 것 같아요.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3조 5천억.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합니다. 그 보통주 3조 5천억, 우선주 4천억 하거든요. 총 3조 9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받쳐져 있는 거죠. 기타 수급으로. 매일 100만 주씩 사고 있는데. 락바텀이 있는 거죠. 수급이 있으니까. 그 끝날 때까지 락바텀이 있는데,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온 날은 급반등이 나오고, 수급이 좀 안 들어오는 날은 별로 안 오르거나 뭐 약간 보합에 이렇게 끝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7만 전자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66,800원 찍었나 그랬을 거예요. 올라는 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어디가 더 성과도 날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낫겠죠. 이게 자사주매 끝나고 약발 떨어지면은 도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가져가시고 뭐 7만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건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주가는 올라갈 분위기다. 네, 지금보다 올라왔지만 더 갈 것 같다. 더 갈 힘이 남아 있다. 네, 주가는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2분기 바닥 얘기가 있어요. CT에서도 2분기 실적 바닥 얘기가 나왔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거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CT에서 목표가 9만 원짜리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또 상향됐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근데 DDR7이 이 SSD 분야에서 경쟁사 대비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AI 인프라스용 그래픽 디램 수요도 확대되면서 어쨌든 세대 수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H20 수출 재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뭐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수혜가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쪽에 수혜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어저께 반응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AMD 쪽에서도 대중국 AI 칩 수출 재개하기 때문에 거기는 삼성전자가 들어가잖아요. H20에는 HBM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주로 삼성 하이닉스가 주로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신규 수요는 아닙니다. 이거 만들어진 거를 재고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B30 같은 경우에는 GDDR7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요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HBM 쪽에서의 뭐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게 반영이 되면서 어제 올랐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롱 하이닉스 숏, 그런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의해서 그런 수급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SMC는 실적이라 봤을 때는 하이닉스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그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좀 분할 차익 실현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수급이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네. 기본 수급이 받쳐져 있어요. 기타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은 주가 올라가고 지금 빈집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 빈집이에요. 아까 제가 찬집 빈집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빈집이기 때문에 좀 더 빈집을 채울 수급으로 들어온다. 이거 수급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실적과 그리고 어떤 그 향후의 장기 성장 모멘텀들, 그 HBM 사업 속에서 독과점에 대한 그 선점 이거에 대한 유지가 되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 주가 움직임이 이제 결정할 텐데 일단 수급이 찼기 때문에 좀 팔고 싶어 했겠죠. 오늘 이제 이재용 그 회장 대법에서 무죄 날 것도 예상했던 건데 그거 타이밍 맞춰서 마침 또 그 사실상 뭐 매도 리포트라 봐야죠. 그걸 낸 거니까 타이밍 맞춰서 낸 것 같아요. 날짜를 맞춰서. 9만 전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10만 전자 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9만 전자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는데 지금 오늘 시온 리포트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톤다운 하는 리포트들의 주요 공통은 뭐냐면 내년부터 HBM 사업이 경쟁이 올해처럼 독점이 아니고 경쟁이 들어갈 거다. 그거는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단가가 떨어질 거다. 네. ASP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적이 오히려 이제 그 골드만삭스는 26년도 실적을 올해 5위 역성장을 잡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래에셋에서도 목표가 30만 원짜리 약간 매도 리포트성이 나왔었어요. 근데 국내 거 반응은 별로 안 하죠. 근데 미래에셋도 26년도를 실적 피크로 보고 27년도는 떨어질 거로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HBM4에서 특히 3E는 일단 삼성전자 퀄테스트를 여전히 어렵고 엔비디아 향 쪽은 여전히 어렵고 4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워낙 그 칩 성능 기준을 퀄테스트 기준을 높여놔가지고 마이크론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면은 HM4에서도 그 독과점 구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력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HBM 시장에서는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이사님 지금 삼성전자에서 8만 전자, 9만 전자 도전까지 보는 분들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가 통과되냐 마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3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3는 안 된다. 3는 여전히 지금 벌써 1년, 2년 가까이 됐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공매도 덕분에 저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저로의 기회. 네, 보고 있고요. 제 계획을 봤을 때 지금 오늘 27만 원 정도 깼었어요. 네. 아마 그 기술적으로는 보면은 한 25만 5천 원? 25만 원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탈 거예요, 저는요. 살 생각입니다.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사고 있다. 26만 9천 원에 일단 매수했고요. 네. 아침에 좀 약간 글쎄 딱 보니까 밀릴 것 같더라고요. NXT에서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줄인 다음에. 네. 다시 이제 그 줄인 만큼 이제 26만 9천 원에 중간거니까 26만 9,750원에 좀 샀는데 그 아직 저거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하이닉스가 네.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주가 신고가 고가권에 있었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담기에는 얘기를 좀 들어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그 지금의 실적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담게 남아야겠는데 부담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담고 조금은 있었는데 워낙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조정 나오면 오히려 반갑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좀 더 조정 나올 것 같은데 감안해서 네. 1차 담고 그리고 뭐 25만 5천 원 그렇게 오면은 적극적으로 담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당장 주가는 못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크게 한번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만 장중에 외국인이 8천억 이상 팔다가 5,647억인가 팔았고 삼성전자를 5천억 이상 샀죠 또. 네. 그렇게 롱숏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조정 기간 만약에 그 박스권 조정 기간에는 앞으로 다시 그 HBM4에서도 삼성 하이닉스가 이런 독과점 상황이 벌어진다 했을 때는 눈치채겠죠. 근데 이게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저로의 기회 왔다. 네, 저의 기회가 온 거라서 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늘 7월 17일보다 네. 27만 원보다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건 기회지 않나.
라고 좀 판단해 저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지면 빠질수록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다. 아직은 주식이 별로 없다. 네. 이런 말씀드렸고요. 2분기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 매출 공동 1위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략 SK하이닉스가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분이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매출이 155억 달러, 21조 2,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HBM 쪽에서 워낙 고부가치를 선점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는 거고요. 지난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이번에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또 같은 거예요. 동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1분기 2023년도 삼성 하이닉스 진짜 어려웠죠. 적자만 뭐 3조 4천억 났는데 이거를 극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HBM3E에서 워낙 지금 최소 양산하고서 거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승을 탄 거고 삼성전자가 4조 6천억이 맞네요. 2분기 4조 6천억 나왔네요. 55.9% 감소한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정도 났는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만 하니까 뭐 구조인데 올해 하반기 AMD라든가 브로드컴의 HBM3E 제품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요구한 AMD나 브로드컴 특히 브로드컴이 요구하는 스펙이 엔비디아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로우엔드급에서만 삼성전자 거를 쓰게 되고 하이엔드에서는 거의 다 SK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 퀄리티 받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 의견이라기보다 그냥 업계에서 들었던 분들이 좀 어렵다. 그 이유가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다. 하이닉스가 털기는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만큼의 성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마이크론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HBM4 특히 HBM4도 하이닉스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뭐 100%는 없죠. 근데 이제 일단은 업계 분들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매수보다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걸 잘 차익실어 주가 올라가면 좋으니까 차익실현의 기회로 보시면 되고 수익이 더 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서 나쁠 건 없어. 우리 시장 나쁠 거 없어.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지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네. 다시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일단은 HBM3E까지는 퀄테스트가 쉽지 않다는 거는 계속 명확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포는 가봐야죠.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포 얘기할 건데 일단 HBM 시장에서 절대 강자 SK 하이닉스라는 기사가 이제 오피니언 뉴스에서 나온 게 있고요.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와 일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지금 하이닉스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의 부진과 대비된다는 거죠. 이미 그 HBM 시장에서는 선도주자가 SK 하이닉스고 일단 그 과거의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이를 이제 연구를 중단했던 삼성전자와는 달리 2013년도 최초 개발해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 기술 개발해온 겁니다. 그 AI 인프라 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선 계속 기술 개발을 지속해왔고 21년도에 HBM3를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H100에 탑재가 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블랙엘 그 GB300에도 그 HBM3E가 사실상 단독 공급되면서 시장을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점유율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HBM 시장 점유율 70% 이상인데 나머지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것들이 약간 저사양 쪽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HBM 쪽에 외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특히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요걸 찍어보면, 특히 향후 2년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먹거리가 할 때, 디램 원C 공정에서도 안정의 수율 80% 후반 확보했답니다. 이게 최근 어제 나온 뉴스가 삼성전자가 50%대 수율을 확보했다고 해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좀 올랐는데 이 80% 후반으로 추정한다고 하니까 워낙 수율이 높은 거죠. 올해 뭐 2분기 실적도 뭐 일부 증권가에서 9조, 뭐 머지않아 분기 10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탑픽을 대부분 SK 하이닉스를 뽑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HBM4 샘플도 거기서 가장 먼저 공급한 게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다만 이제 HBM3E에 비해서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자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 지금 나온 리포트, 특히 이제 하이닉스를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경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독점은 이제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HBM3E와 내년부터는 HBM4에서는 경쟁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됐기 때문에 뭐 ASP도 떨어지고 점유율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 미래에셋에서도 그 지금의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하이닉스가 70%대인데 50%대까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둘 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자라고 하기보다 업계분들한테 직접적인 들은 바로는 그 하이닉스가 어쨌든 보면 지난 3월 달에
그 HBM4 샘플을 엔비디아 쪽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초기 버전이긴 한데 HBM3 2보다는 퀄테스트 기간이 좀 길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HBM4의 그 IO 단자, 입출력 단자가 3, 2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베이스 다이 또는 로직 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하는 거를 HBM3, 2까지는 각 반도체 업체가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자가 했는데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부분을 TSMC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 다이 공정을 이제 다시 하이닉스가 하는 형태고요. 다른 타사는 각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공정인데 이거를 하이닉스 그 TSMC에서 선당 공정을 앞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차이가 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 샘플 제작에 전사 영역 집중하고 있으며 원시스램을 그 HBM4에 적용한 방침이고 하는데 지금 이 수율이 뭐 5% 나왔다 하는데 샘플도 제출 못했어요 아직은.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제 지난달에 6월달에 제출했습니다. 하이닉스가 3개월 정도 차이 나죠. 마이크론 정도가 들어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하이닉스보다는 일단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베이스 다이 로직랑 코어 다이 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시면 삼성전자의 전공정 후공정이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전공정 후공정, 마이크론의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삼성전자랑 걸 보면은 그 후공정 이거 후공정 그 TC NCF 방식이 후공정인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MR 워프 방식이 되는 거고 쭉. 근데 여기 보면은 HBM3, 2까지는 여기 보면은 각자 하잖아요. 자기 공정대로 하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전공정은 D램 그 1A 하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1B로 하죠. 네. 이게 세대가 더 뒤로 가서 더 높은 거예요, 세대가. 그런데 저기 그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거 전공정에 SF4 4나노에서 하는데 TSMC 12나노 같은 뜬금없이 들어가잖아요. 베이스. 그러니까 요즘 베이스 다이 설계를 TSMC가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코어 다이를 하이닉스가 하고 네. 이걸 다시 이제 패키징을 후공정을 MR부프 처리해가지고 최종 생산을 또 TSMC가 해서 엔비디아로 납품하고 이런 거죠. 그 하이닉스가 좀 더 부담이 덜하죠 지금은. 그 베이스 다이랑 로직 다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못 알아들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좀 완벽하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그 대신 이거 리포트 있는 거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HBM4 8단부터는 그 전공정 특히 베이스 다이 쪽에서 TSMC가 이제 앞으로 하는 구조가 쭉 된다는 거죠. TSMC가 갑이란 얘기는 삼성전자가 의뢰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 구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불리합니다. 지금 공룡상 이 그림만 봐도 불리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뭐 최근 증권사 미래세에서 나온 게 30만 원짜리가 있긴 한데 대체로 뭐 30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쭉 나와 있고 이 구조를 보면 여기 매출 이거 시가총액이잖아요. 시가총액 대비 매출 영업이익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본주가 370조, 380조 정도 되고 우선주가 40조 넘어요. 합치면 430조 정도 될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면 그 시트에서 사실 오늘 시트에서 삼성전자 9만 원 무포가 내기도 했는데 네. 하이닉스는 43만 원입니다. 아, 또 상향 조정했군요. 네, 35만 원, 4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디램과 낸드 오늘 그리고 낸드 가격 10%인가 뭐 오른 거 확정됐다고 방금도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관심을 가졌던 게 맥커리 리포트가 결정적이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이 증권사 컨센이 대략 한 40조 정도 되고요. 네. 27년도에 42조 정도 되는데 맥커리의 전망은 내년도에 68조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 90조 잡았어요. 목표가는 뭐 36만 원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90조가 실제 이 얘기는 뭐냐면 HBM4에서도 하이닉스 독과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바탕 되지 않고서 절정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려고 한다고 하면 JP모건도 27년도에 뭐 60조인가 70조인가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HBM4에서도 독과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면서 그럼 독점으로 보나 보다 여전히. 그런데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주가 급락 만들어 골드만 삭스의 리포트가 투자금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 이유가 내년부터 경쟁 심화로 HBM 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하고 가격 결정력 또한 주요 고객사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판단되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올해는 실적적인 상향 조정을 하지만 26년에는 HBM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서 HBM 관련 수정치를 하향하며 그리고 내년 우리 역성장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실적을 20년 기준 시장 컨센서스 대비 16% 낮게 잡았는데 이거 역성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HBM 및 범용 디램에서의 수요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 26년 HBM 시장에 대한 시장 기대치 및 전체 추정 이익보다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이게 안 좋게 보는 쪽이 극단으로 갈리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독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고자 하는 거죠. LS에서도 뭐 HBM4에서도 수익성 유지 가능하다고 말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증권에서도 내년도 영업이 46조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 수익성만 계속 뒷받침 직면된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이런 급락 또 추가 급락이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아마 이거 노리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 얘기 듣고선 사겠구나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올해 딥시크 쇼크로 폭락했을 때만 해도 네. 지금 뭐 너무 고평가됐다 논란 많은데 지금 또 신고점 뚫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좀 비싼 건 아닌데 뭐 한 40배 되나 뭐 네. 이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기회는 하이닉스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는 좀 올라갈 거 맞는 것 같다.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팔면서 우기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황을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느 한계는 있을 것 같다. HBM 시장의 성공이 담보되지 않으면 네. 상승이 어려운 제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밸류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그 상단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도 갖고 있으면은 상승은 즐기고 네. 충분히 올랐다 갔을 때 적당히 차익하고, 또 그러면은 기회가 있는 쪽에서 주가 많이 빠졌으면 그걸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와 두 종목만 봤을 때 투자처는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아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적절히 잘 올라갔을 때 잘 차익실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어쨌든 삼성전 둘 다 갖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고, 네. 좀 가져가고 주가는 올라간다. 왜냐면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 안 네. 빠져요. 삼성전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주가 좋다. 네, 뭐 10월 초까지는 주가 그렇게 뭐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자사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7만전자는 회복할 것 같은데, 이제 하이닉스를 어떻게 잘 사는지, 그리고 얼마큼 비중 있게 잘 분할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번 크래시 나가 빠지면은 주가 쉽게 반등 안 돼요. 올라가더라도 매물 맞고 또 막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원샷으로 사시면 안 되고, 기간을 두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매집을 한다고 내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고, 그 1차 상승 이후에 상당한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랠리를 좀 기다리는 거니까, HBM4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컬시스 받는다는 사람 나타나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받은 상태에서 또 못 받아, 타사가.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계속 HBM3, 2도 컬트에서 계속 못 받고 있어. 재밌을 것 같죠. 바닥에서 말을 못한 거는 뭐 제가 그 유튜브에서는 사실 뭐 반도체 쪽을 얘기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뭐 HBM4에서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독과점을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도 어째 확신은 없었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 봤을 때는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아서 베팅 한번 해보려고 일단 준비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바닥은 나왔는데 모멘텀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좀 적은 건데,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6월 18일 기준으로는 주가 바닥을 쳤으니 파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BRD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 5월 말에 전기차 가격 뭐 최대 34% 할인한다는 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BRD 뭐 파산설부터 해가지고 콘텐츠 막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에 보면은 뭐 재고가 뭐 지난 5월 달에 중국의 그 자동차가 350만 대 정도 그 엄청난 숫자가 있었고, 11월 달에 BRD가 협력 업체들한테 단가 한 10% 낮추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워낙 지금 덤핑 가격 뭐 내권식 경쟁이라고 하는데 제사 깎아먹기 경쟁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0kg짜리 중고 전기차도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러한 이제 심화된 가격 경쟁을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이제 과도한 가격 경쟁 근절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BRD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하게 이제 공급업체들한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납품 대금을 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BRD 같은 경우는 그 D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대신에 전자 약속어음을 주는데, 그게 은행어음이 아니라 BRD가 보증하는 그런 기업어음 같은 거예요. 지급 보증서 같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화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현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BRD가.
전기차, 차로. 아. 근데 그게 할인되기 전 전기차 가격으로 줬대요. 비아디가 지난 5년간 매출이 6배 늘었는데 협력 업체에 대한 채무가 9배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한 거죠. 설비 투자라든가 세공장 짓고 이런 자금 조달을 협력 업체한테 사실 조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아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주문 받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개입을 했고, 그래서 10개 이상 업체들이 지난달에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다 회의적입니다. 지급할지 말지. 그러니까 약속 그렇게 하고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협력 업체들한테 부채를 넘기면서 원가 덤핑을 한 거죠. 부채가 60조가 넘는다 그러죠? 비아디 지금. 기간보다 빨리 주면은 할인해서 주고, 길면 1년까지도 끌고, 그래서 원래 그 중고업체들한테 납품하면은 돈이 너무 늦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이런 조치가 가격 경쟁을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고, 해결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의 문제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그 산업 경쟁 그 단속을 촉구를 했고요. 공산당 기관지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사회 자원을 낭비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채, 그리고 장기 성장을 위협을 초래한다고 얘기를 했고, 요게 그래서 특히 특정 산업, 태양과 배터리,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 또 추가적으로는 뭐 철강, 화학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철강, 그러고 나서 철강주도 올라간 거고요.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뭐 2차 전지에서 LG화학 우선주. 왜 그러냐면 이제 걔네들이 2차 전지 소재가 오판기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 중국발 감산 이슈로 인해서 본업이 수혜되는 업체들이 올라간 겁니다. 감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설비를 그 폐쇄를 한다던가, M&A를 통해서 또 그 회사를 합친다던가. 지방 정부도 문제가 되는 게 단기 투자 유치에 인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보조금 토지 혜택 막 주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파산하는 기업들도 다 키워주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망하면 다른 지역 가가지고 다른 정부 지방 가가지고 보조금 받고 창업하면 된다고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인정한 거죠. 그럼 이런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내수도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해보기 어려운 게 이를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만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EU와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상가관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EU 간에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24, 25가 맞을 거예요. 거기 일부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거 EU에서 전기차 상가관세를 46.3%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관세를 이제 중국에서 부여를 했었거든요. 브랜드에다가 34.9% 덤핑 관세를 보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으로 연결돼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재정부에서 7월 6일 기준으로 EU 의료기기 기업의 자국 공공 참여를 제한하는 맞대응 구시를 발표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브랜드에 대한 그 관세 때문에. EU랑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 무역 갈등 때문에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나름 EU와의 친분을 모색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면 러시아가 패할 경우에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거 되게 말실수한 겁니다. 이거 말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길어지길 바란다는 거고 러시아를 은연중에 이제 지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문제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심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거였거든요. 한동안 중단됐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러 정정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원래 지원한다. 그 의심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됐는데 다시 또 의심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의 그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EU와 그 중국 정상회담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도 정상 일정에 관해서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미지수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깡패 셋에 비교했어. 규칙을 무시하고 게임판을 뒤엎는다고 맹비난을 했고요. 아울러서 EU가 철강 및 전기차 외에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얘기했고요. 중국 전기차를 막는데
문제는 배터리를 못 맡고 있어요. 아, 배터리. 이게 CATL 예. 배터리가 이제 유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관세가 5.5%밖에 안 돼요. 관세가 너무 낮아. 근데 거기서 거의 덤핑으로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이익을 남겨가지고 네. 유럽에서 덤핑으로 손해보험치로 덤핑 처리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스코다라든가 이제 약간 저가형 전기차에 CATL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3원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CATL이 주력으로 많이 납품하는 게 523이라든가 613 이런 그 미드니켈 쪽을 주로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뭐 NCM도 좀 NCM 81 들어가긴 하지만은 미드니켈 쪽에서의 지금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미드니켈 쪽에서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중국에서 워낙 덤핑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아 EV5에서 채택한 그 CATL 배터리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싸요. CATL이 특히 이제 미드니켈 쪽 523 아마 523일 것 같아요. 81 NCM 81은 그렇게 싸지도 않으면서 성능이 안 좋아요. 포르쉐 마칸 EV가 NCM 81 CATL 마칸 그 NCM 81을 썼다가 차가 별로 안 좋거든요. 국내에서는 거의 안 팔리고 원래 니로 2부에서 1부에서 CATL 거 쓰다가 네. 잘 안 팔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PV5에서 도입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예전에 레이에서 LF 배터리 썼었죠. 근데 저 얼마 욕먹 많이 먹었죠. 겨울철에 충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EV5는 준준형급 SUV인데 썼다는 거에서 반영은 있는데 국내 전기차 시장 워낙 작아요. 연간 16만 대 판매되는 거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새로 나온 차 한 대당 해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거는 뭐 기아 마케팅 담당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죠. 왜냐면은 그 CATL 쓴 거를 좀 몰라야 되는데 그 기아 EV5 중국 배터리 사용 이게 다 강인돼 버리면 좋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워낙 싸게 지금 CATL이 덤핑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뭐 전기차 중국 버스 전기 버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중국 전기차에다가 보조금 다 주고 있었던 것에 질책을 했거든요. 환경부랑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을 질책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뭐 혜택을 더 준다던가 그렇지 뭐 해외 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에는 아까 불이익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페널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썼을 때 약간 금전적 이익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워낙 싸게 지금 덤핑을 치고 있어서 그런 거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중국이 CATL이 워낙 싸서 그런 것도 있고 중국과 이제 CATL가 계약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많이 남는 물량이 재고가 많아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그 노스볼트가 사실 어떤 그 희망이었는데 마지막 보루였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배터리 자립이 어려웠는데 배터리 자립을 위해서 1조 3천억 정도 이거 투자를 하게 된답니다. 1조 3,600억, 9억 유로죠. 9억 유로를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여기에 투자 대상이 그 LG 이노솔루션 폴란드 공장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받을 예정이고 여기 이제 4680 뭐 이런 거 4690 뭐 이런 것들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는 예정이고요.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폴란드 4개국에서 6개 배터리 셀 생산 프로젝트에 9억 유로를 투입하게 했는데 여기에 엔솔게 들어간다. 최근에 오늘도 또 탄산유수 가격이 또 올랐던데 중국 탄산유수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점이 8만 위안대였는데 거기서 더 다운돼서 6만도 깨지냐 마냐라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2차전 종목들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될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빠져도 그래도 막판에 보면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량 되거나 크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의 어떤 캐진 극복 전략에 대해서 매경지에서 나온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엔솔, 뭐 SDI, SK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과의 합작법인 그 얼텀 센즈에서 뭐 주로 이제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를 하고 미시간 랜싱 공장 지분 100% 확보했다는 게 이게 얼텀 그 성공장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북미 생산체제 구축하게 되면은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APC 100%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차세대 4680 옹트리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고 체리 자동차에도 이제 3원기 배터리 납품 최근에 공급 기한이 나왔죠.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그 2조 정도 최근에 유증했죠. 이거 하면서 배터리 그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 자금이 확보가 되면서 유럽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고 북미 쪽도 이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7년도 목표하고 있는데 그건 좀 가봐야 문제고 SK온이 ESS 시장에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를 하고 최근에 LNF랑 북미용 LFP 배터리 그 생산을 위한 양극재공급 계약 그 MOU 맺었고요. 최근에 SK온을 좀 보면은 지금 북미 공장이 3년 만에 풀가동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뭐 LNG 사업에 대해서도 구조 조정하고 최근에 정제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뭐 주가 좀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SK온이 북미 공장이 라인이 12개 중에서 100% 가동되고 있고요. 그 중에 9개 라인이 현대차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게 특히 아이오닉 5와 9 생산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100% 풀 가동이 지금 됐고 상당히 이제 적자를 많이 줄일 거로 보여지고요. 용량 자체도 아이오닉 9이 110.3kWh가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큽니다. 아이오닉 5의 1.5배 수준이고 요 기아의 EV6와 9에도 SK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실상 향후 앞으로 이제 포드와 합작 법인의 블로버 SK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있고 또 현대차 그룹과도 조인트 벤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 신규 가동되고 하게 되면은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나름 계속 자금 조달하고 있더라고요. 주주들은 서로 안 벌리고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자금 조달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자산 유동화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조짜리 메리츠 증권이랑 자산 LNG 사업 자산 유동화 성공했어요. 메리츠 증권 통해서 5조 조달하는데 유동화 3조, 직접 지원 2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금적인 숨통은 좀 트인 걸로 좀 보여지고 SK온 같은 경우도 유럽 쪽도 폭스바겐이 잘 팔리고 그리고 기아가 잘 팔려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출하량이 시장 평균 따라가거든요. 전기차 판매가 뭐 27% 정도 평균적으로 유럽에서 월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성장을 따라가는 게 SK온입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되지 않나 싶은데 정부에서 한국판 IRA 정책 발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반도체랑 2차 전지조에 한국형 IRA 생산 세공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 정책이 나왔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서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주로 핵심 광물과 소재 생산을 세액공제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SK온이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간에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생산인데 그런 것도 AMPC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전구체 공장들,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받을 수 있겠죠. 뭐 코스모 인서재, 양극재랑 뭐 전구체 공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뭐 리튬에 포스콜린스는 국내에도 리튬 있잖아요. 포스카 리튬 솔루션 있잖아요.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인가 뭐 거기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오염 문제, 폐수 문제를 아직 해결을 잘 못해서 여전히 좀 힘든 것 같아요. 2차전 사업이 2분기에 뭐 1,000억 적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철강 쪽은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2차전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판을 잘 짜야 돼요. 왜냐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이 98%잖아요. 네. 국내는 거의 마더 팩토리 수준이니까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을 어떤 게 많이 하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수익에 가게끔 해줘야죠. 지금이라도 해야죠. 왜냐면은 전 세계가 하는데 앞으로 뭐 몇십 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진출하는 게 많이 막혔어요.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에 ASC가 켄터키주의 에서 공장을 취소했다가 사우스캐롤라이주에서도 배터리 공장 지으려다 중단했거든요. 네. 이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 때문에 지으려면은 장비들 수입해 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좋지도 않다 보니까 거기 그 비용을 들여서 굳이 지어야 되냐라는 거고, 고션 하이테크도 미시간주에 이제 공장 짓기로 했다가 멈췄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뭐 공산당과 긴밀한 협력을 가진 고션 공장 들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상 무산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배터리 3사는 지금 뭐 엔솔 같은 경우에 미국 7공장 운영하고 추가 건설 중이고, SK온도 2개 이제 자체 공장 포함해서 6공장 확보 계획이고요. 삼성 SDI도 1개 운영하고 좀 2개는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표예요. 여기 보시면 엔솔과 현재 운항 중인 거, 건설 중인 거,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봐도 투자는 LG 에너솔루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중에서는 그냥 엔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인호는 뭐 배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30만 원 이제 고목을 깼다가 좀 반등 나오고 있어서 그냥 그나마 난데,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섹터랑 같이 봤을 때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뭐 2분까지 주가 못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그 올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책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된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RA법에 대한 수정 법안은 나왔지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AC2 법안,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위헌이라고. 그래서 의회 검토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상 위헌이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봐야 돼요. 그게 승소가 돼야만 투자 포인트가 승성이 덜 돼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 했을 때는 미국에서 정치 시장은 어렵다고 봐야죠.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기다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 끄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뭐 한국판 IRA 한다던가, 뭔가 좀 큰 빅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2000년 섹터가 아직 그러지 못해. 실적도 안 좋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전기차 세공지 9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 생겨버린 거예요. 예상보다 빠른 IRA 수정이 나오는 바람에 보조금 빨리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 아직 돌아서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사업 때문에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BM 2분기 흑자 전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도 늘어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소 이전 신용도 할 수 있어서 그럼 주가는 좀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좀 보유 관점이에요. 보유 정도예요. 일단은 갖고 있으면 너무 많이 빠져서 손실이 큰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거 건드려서 뭐 하냐 이거죠. 굳이 파는 것보다 좀 그냥 기다려보자. 내가 이제 다른 걸로 만약 자신 있으면 과감히 갈아타겠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은 거죠. 손절하기에는 너무 딱 보기 크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포스콜린스 LG화학도 생각을 반등했지만 낙폭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를 계속 교체했으면은 2차 전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줄였지만 주가가 더 빠져서 비중은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이면은 2차 전지 주가가 오른다 해도 크게 계좌 변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전략은 계속 비슷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4분기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을 대거 줄여가지고 바이오 종목을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때 샀던 종목이 사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좀 불고서 이제 상격 수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젠백스를 사실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집을 했거든요. 제가 워낙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IR 갔던 것들 좀 얘기를 했었고 총 제가 5번의 IR을 했고요. 이제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했으니까 주가는 18,000원부터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4만 원 넘어갔다가 3만 원에서 조정 나왔었어요. 거기서 사실 많이 사가지고 7만 원 2천 원대 갔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죠. 이제 지금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오버행 시도 있고 하니까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냥 들고는 있을 생각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얘기는 길게 보실 생각이니까 가봐야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가 제가 어렵다고 보는 거는 이제 가장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좌우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 법안 그게 이제 소송이 끝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가 이긴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게 문제가 계속 폐지가 실제 돼버리면은 지금 이번에 IRA 수정 법안에서도 카페 법안이 폐지가 됐거든요. 기업 연비 규제 법안이 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GM에서도 일부 전기차 라인을 내연기관 으로 바꾸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그 법안이 없어지게 되면은 26년부터 그 규정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IRA 세공이 없어도 캘리포니아 주 법안만 살아 있으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정이 불확실성이 없어져야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고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가 27% 월별로 증가하고 있지만은 SK 오늘 뺀 나머지 배터리 기업들이 그 평균치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출하량의 평균치는 30%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테슬라 부진 때문에 SK LG 엔솔이 고전하고 있고 BMW라든가 스텔란티스 그런 아우디 이런 애들이 고전하니까 SDI가 안 좋고 그런데 SK 오늘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현재로. 폭스바겐과 기아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2차 전지를 위주만 갖고 있다 올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좀 포트 변경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좀 포트 변경 상당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종목도 갖고 있거나 다른 바이오 반도체라든가 엔터라든가 아니면 조방 원전지
네. 이 종목들. 그런 종목 금융주에 있으면 팔아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머지 갖고 있는 2차 전지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실익이 많이 없는 수준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디서 승부에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색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폭등했습니다. 아, 오늘 폭등했나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뭐 20% 넘게 올랐었죠. 야, 많이 올랐네요. 예, D&D 파마트도 오늘 뭐 온라인 IR 한다면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텍, 뭐 알보리, 알테오젠 오늘 별로 몰라. 어제 급등했죠. 네.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대형 바이오텍이고 거기 비만 치료제가 플러스돼서 그렇게 많이들 오르고 있고요. 차트를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월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7월 15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200까지 코스피가 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810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월봉 차트 보면은 21년도 거의 고점까지 부근까지 지금 코스피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스닥은 아직 멀었어요. 지난해 7월 고점도 회복을 못했어. 그러면 이거 키 맞추기 하려면 적어도 이거 1000포인트 가든지 아니면 950포인트는 가줘야 되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면은 이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올라가야지 되는지를 보면은 7월 15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HLB,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 코롱티슈진, 에이벨바이오, 젠백스, 보로노. 요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면은 펩트론 급등,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도 오늘 많이 올랐고, 보로노이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는데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오버행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또 어제 급반등,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젠백스는 워낙 많이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 구간인데 오늘 좀 3% 반등 나왔고요. 코롱티슈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HLB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2000년 에코프로 BM,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부 미용에서는 파마 리서치, 슈제, 클래시스, 실리콘2, 엔터는 SN, JYP 엔터, YG 엔터, 테이먼트가 있고, 반도체 리능공업, 이오테크니스, HPSP, 파크시스템스, 게임은 펄라비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종목 군과 시가총액 큰 상에 봐도 바이오가 많잖아요. 네. 여기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그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야 된다. 근데 오늘 급등했죠. 원래 그 바이오 쪽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장 그냥 안전빵 소위 말해서 좀 무난하게 투자하면은 그 알보리 투자하면 되긴 했었어요.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그렇게 알보리라고 얘기하는데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7월 8일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55만 원 상향하고 코스피 이전했을 때 시가총액 30조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ALT-B4에 미국에서 물질특허 등록이 나오면서 이게 그저께는 물질특허 기대감 어제는 등록되면서 장중에 막 5% 넘게 올랐었다가 미리 알고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춤했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었고 그 미래셋에서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회복, 코스닥 의약품도 강세 지속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빅파마들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미국발 정책 프로젝트 관세 문제, 약가 인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동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부진했지만은 그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빅파마들의 그 M&A라든가 라이센스 아웃 그런 파트너십 증가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뭐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큰 종목들 유한양이 오늘 실적 때문에 확 급등했죠. 네.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유한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는 거고 키움에서도 지금 그 하반기 여전히 그 반등을 보고 있어요. 대형사들의 삼성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 대형 제약사가 SK 바이오팜, 유한양의 한미약품, 바이오텍에서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바이오텍 2에서는 올릭스, 보로노이, 펩트론, 지아이노베이션, D&D파마테, 삼천단디아 뭐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급된 내용 종목 회사들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D&D파마텍이나 펩트론이 오늘 신고가 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좀 부담되지 않나. 아시는 분이 D&D 파마텍을 뭐 11만 원에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5만 원에서 나한테 D&D 파마텍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약간 사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10만 원, 11만 원에서는 좋다고 얘기해주네요. 임상 데이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진짜 좋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데이터 보면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거는 네.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이번 임상 데이터 정말 잘 나온 겁니다. 아, 실적은 아직 안 나와요. 실적은 없는데 이제 메세라 쪽으로 에레오 한 거가 다시 추가 에로라든가 뭐 에세라가 뭐 인사병에 대한 기대감 있는 거고 자체 탑 파이프라인에 대한 에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결국 임상이 통과하고 돈 벌 게 남. 어쨌든 임상 데이터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R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표가 오랫동안 그 GLP-1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라서 그쪽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건 분명합니다. 주가만 많이 올라서 좀 그 신규를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보시면 되고 펩톤도 마찬가지고요. GI 이노베이션이랑 에이벨 바이오는 에로를 기다리는 종목. 리가켄 바이오도 약간 에로를 좀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제약바이오가 2월 달에 부진했던 이유가 그 의약품 관세 배기겠다고 해서 그런 건데 네. 지금은 이제 1년에서 1년 반 유예한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또 8월 1일까지 부과하겠다고 또 어제 또 말을 또 바꿨어요. 요거는 그 EU와의 그 협상, 관세 협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통한 내용 같아요. 시간을 번 거죠. 왜냐면은 8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네.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관세만 하고 그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1년 이상 줘서 최소 1년을 줘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관세 기준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거에 지금 그래서 그 의약품 관세를 쉽게 부과하지 못할 거라고 좀 사실 보는 것도 있고 시간이 충분하다. 1년 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가면서 안 올라가는 거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지금. 네. 뭐 유한양도 그동안 그렇게 안 올라다가 실적 몸에 붙여가지고 확 치고 가고 또 오병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오늘 다 종목도 치고 가더라고요. 나름의 모멘텀을 다 붙여가지고 네. 또 에로가 나올 만한 애들은 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나올 것 같다는 뉴스로 막 급등도 나오고 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그것도 막 모멘텀 받아서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K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만 에로 규모가 12조 정도 되는데요. 요게 좀 21년도 최대치가 15조 7천억인데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올해 한 20조도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에이벨바이오가 GSK와 했던 4조 1천억 규모 수준의 에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GI 뭐 102 그 에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가 만약에 그 통째로 다 쪼개지 않고 통째로 가져가면 뭐 10조는 줘야 되지 않겠냐. 10조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어쨌든 뭐 GI 이노베이션, 에이벨바이오가 또 에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특히 이제 그래파드 B 뇌혈관 장박이 하는 BBB 전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뇌혈관 장박이 약물이 다 추가를 못 하는데 그걸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 뇌 질환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 단위의 에로가 또 나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나올 경우에 지금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2조 규모의 SC 제형 변경 기술인 ALT B4 수출했죠. 그리고 어제 특허 미국 물질 특허 받은 거고 이러면서 이제 차별성을 가지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AB온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1조 8천억 기술 수출하면서 점상한가 막 달렸죠. 상한가 막 달렸고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기관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올랐지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앞타바이오는 그 뉴스로 움직이면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오 USA에서 항암 파이프라인 APTA 16에 대해서 뭐 글로벌 제약사들과 논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상 단계인데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뉴스가 막 나오고 급등하고 기술 이전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 계약해서 있다고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네,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K바이오 산업의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빅파마들은 뭐 에러라든가 특허 이슈 해결된 기업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좋고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 다른 섹터로 보면 비만 치료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면은 뭐 펩트론 오늘 많이 급등했고 일동제약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케어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D&D 파마텍, 뭐 킵스파마, 이메티디랩 등도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빠지게 3,000단 장액 정도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2030년을 봤을 때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GLP-1 유사체가 들어간 로 만든 비만 치료제가 112의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르와 그리고 이제 그 비만 치료가 젯바운드가 있는데 이게 2030년 가면은 마운자르가 1위, 의약품 판매 매출 1위.
그리고 제파운드가 3위 정도로 해서 매출만 620억 달러면 한 84조 넘네요. 기존 블록버스터 약물을 매출을 뛰어넘는 거니까 네.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도 한 5위, 6위 정도 타이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그랑 또 존슨앤존스의 그 젠맘, 그 존슨앤존스 젠맘이 하고 있는 그 다자렉스 같은 경우도 한 7, 8위 정도 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키트루다 특허가 28년도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서 좀 여기 전 세계 위고비랑 제파운드 출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북미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뭐 등등 보면은 사실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다 장악을 한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더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이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의 그 비만 치료 시장을 다 양분하고 있는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을 뚫고 새로운 비만 치료가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죠. 그거보다도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많이 있어요. 펩트론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뭐 일동제약은 뭐 요즘 한양증권에서 많이 미는 종목이에요. 딘드파마텍도 대표가 워낙 IR을 많이 하고 저희 제가 다른 데 출연하고 있는 채널에서도 이거 요즘 많이 밀고 있거든요. 해당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가져온 종목이라서 여기 빠진 게 삼천단제약인 것 같아서 삼천단제약 종목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닐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다 일단 양분한 시장에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개발도 어렵지만 설사 개발을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압도적인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일리알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틈바구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비만 치료제를 특허를 회피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걸 봤으니까 그게 맞는 기업이 삼천단제약이더라고요. 그 시장이 있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그걸 똑같은 약을 더 싸게 복제약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더 시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그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곳에서 삼천단제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가진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따로 분석한 내용이 그 기사 내용을 요약을 제가 한 건데, 삼천장제약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상업화 일보 직전, 윤대인 소유 경영 승계 밑그룹. 이게 제목이고요. 삼천장제약이 자체 개발한 경구제 변형 플랫폼을 활용한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제네릭의 상업화가 임박했다는 거고, 현재 핵심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그 B스터디, 생물학적 동능성 시험이라는데 B스터디 최종 결과 발표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주주총회가 7월 30일인데 주총 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달 안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베이서스 특허 물질 만료 시점이 2026년에 맞춰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삼천단제약은 자체 기술인 SPS 플랫폼을 통해서 리베이서스의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26년 물질 특허 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조기 상업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에 최소 5년간 세계 유일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당뇨 적응증은 26년, 비만 치료제 비만 적응증은 27년도 허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 FDA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곧바로 복제약 B스터디 해가지고 복제약 만들겠다는 게 삼천전제약의 전략이고, 삼천전제약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뿐만 아니라 터제파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등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터제파타이드는 일라일리 약물이에요. 네. 이게 그 2039년까지 특허가 걸렸기 때문에 네. 삼천대약이 복제약을 만들거나 독자 개발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계량 시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라일리와의 협업이 예상이 되는데 뭐 오늘 함구하고 있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오너일과 승계와 맞물린 시장의 관심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승계가 최근에 그 지분 증여가 있었어요. 네. 그 윤대인 회장이 장남 말고 딸 윤누나와 사위 전인석 대표에게 이제 삼성 주식을 증여를 했거든요. 7월 24일 기준이니까 앞뒤로 2개월이잖아요. 증여세 되는 게. 네. 그것 때문에 주가 못 간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주가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낮을 때 오너일가의 그 지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는 내부적으로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스터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발표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상업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성시험 성공하더라도 과연 그게 상업화가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거고 여전히 뭐 이제 특허 침해 가능성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 결과는 발표 시점에 맞춰 보도 자료와 IR 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 해서 이건 기다려 보셔도 됐고요. 그 삼성전자 주주들이 많이 힘들 수 있어서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좀 더 못 가니까. 기다리는 되지 않나. 재밌는 거는 삼천당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징적인 비중이 많아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들이 많다 보니까 비중이 많은 편이에요. 이 종목은 특이해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는 비중을 그렇게 실지 않는데 이삭 이거 몰이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뭐 50%, 60% 이런 식으로 비중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 이번에 그 리베서스 제네릭에 대한 비스터디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삼천전자양에게 뭐 당뇨 비만 치료제 경구용으로 복제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구 인슐린 모든 그 파이프라인에 다 연결되는 단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가 달라져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가 못 가는 거죠. 아일리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일리아 가지고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그건 나중에 실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실적이 확인돼야지 가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당뇨 비만 치료제에서의 이제 상호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 리베서스 비스터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직전이니까 숨지고 있는 거죠. 입장에서는. 삼천전자 요즘 제일 힘들할 거예요. 다른 비만제 치료제는 막 급등하고 난리인데 특히 펩트론이나 DND파마트 보면서 엄청 속쓰려들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삼천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종목도 비중 많이 못 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많이 실은 거 잘 가는 게 중요하니까 차분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천전자약은 그 경구 당뇨 그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아일리아를 통해서 실적이 앞으로 따박따박 분기 실적 잘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당뇨 비만제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흔치 않으니까 그럼 뭐 가장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급락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미 4월 8일에 중간 그 데이터 발표할 때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성공일 것 같은데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서 시장 어필을 잘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뭐 생체 유용률이라든가 세부적인 데이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 안 놨다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IR을 안 했어요. 그 쓸 수 있는 자료라든가 걸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IR 그 증권세 리포트 안 넣는 거는 회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좋게 보는데 주가 잘 안 움직여서 좀 답답을 하죠. 저도 답답하는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겁날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시간 문제라서 그냥 잘 보유하고 뭐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달은 이제 코스닥 쪽에 투자를 하자. 어떻게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을 염두에 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엔터 쪽에서도 신고가 간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놔두고 좀 못 가는 종목들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7월 12일에 컴백을 했거든요.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뭐 해외 투어 다 연일 매진되고 있어서 그럼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같이 동반 출격 해외 투어를 도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가 8월부터는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8월 1일부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채권 발행을 안 했었는데 8월 달부터는 채권 발행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권 수요를 발생을 하게 되겠지만은 어떤 간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갈 때 국내 지수가 좋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자금은 유동성 여전히 풍부한데 8월 달에 갔을 때 이제 본격적인 관세 이슈 그리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금리 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해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는 7월 말 전에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다. 그리고 8월 달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8월 달 조정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맨몸은 100% 현금 그 주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식 살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